인지적 왜곡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면 인지적 왜곡이란 실제 상황보다 생각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사고 습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보다 생각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고 감정이 있죠. 이런 순서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해석이 왜곡되면 감정도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시험 하나 실패했어요. 왜곡된 생각은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이럴 때 감정이 우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흑백 논리예요. All or nothing thinking.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극단적인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고예요. 즉, 성공 아니면 실패,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처럼 중간이 없는 사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번 시험에 B 받았어요. 저는 공부 못한 사람 같아요. 라고 할 때 상담자가 설명을 합니다. 성적은 A, B, C 등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학생은 성공 대 실패로만 보고 있습니다. 즉 흑백 논리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예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과잉 일반화. 의미는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면접 떨어졌어요. 저는 취업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상담자는 한 번의 면접 결과를 가지고 전체 미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건으로 인생 전체를 결론 짓는 거죠. 세 번째는 선택적 추상이에요. 전체 상황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만 선택을 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교수 평가가 발표 좋았다, 자료 좋았다, 목소리가 조금 작았다. 이때 학생이 기억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발표 못했다고 했어요. 왜? 목소리가 조금 작았다. 이 부정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기억하는 거죠. 실제는 대부분 긍정이었어요. 발표 좋았다, 자료 좋았다. 근데 하나 목소리가 조금 작았다.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한 부분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긍정 격하예요. discounting the positive.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이나 성과를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즉 긍정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급한 결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부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할 때 학생이 오늘 인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실제 가능성은 교수님이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버린 거죠. 여섯 번째는 극대화, 극소화예요. 문제는 크게 부풀리고 좋은 점은 작게 축소한 사고, 극대화, 극소화. 그러니까 발표 하나 실수했어요. 수업 망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발표를 대부분 잘했어요. 작은 실수가 있었을 뿐인데 이거를 큰 실패로 생각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정서적 추론이에요. 느낌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느끼니까 사실이다라고 라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는 바보일 것이다. 하지만 감정과 사실은 같지 않죠. 여덟 번째는 당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강한 규칙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적용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또는 친구는 항상 나를 이해해야 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좌절이 증가하겠죠. 9번째는 명명, 잘못된 명명이에요. 한 행동이나 실수를 가지고 사람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하나 늦었어요. 나는 게으른 인간이다. 행동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한 행동이나 실수를 가지고 사람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 네이블링인 거예요. 10번째는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 없는 일까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동아리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럴 때 내가 분위기를 망쳤나 봐. 하지만 실제 원인은 시험 기간이었고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즉, 사건, 생각, 감정, 행동 이 과정에서 생각이 왜곡되면 감정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죠? 상담에서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지 왜곡 한 10가지를 대면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 긍정 격하, 성급한 결론, 극대화 극소화, 정서적 추론, 당위적 사고, 명명,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의 오류이며 상담에서는 그 생각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능한 슈퍼바이저의 기준. 슈퍼바이저란 그렇죠. 상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상담자 수련생을 지도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역할이죠. 즉 상담자를 가르치고 상담자를 성장시키고 상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티처 역할이죠. 교사 역할, 교육자 역할. 즉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에게 상담 기술, 상담 이론, 개입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보 상담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담자가 계속 울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슈퍼바이저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이럴 때는 정서 반영을 먼저 하고 침묵을 허용해 보세요. 즉 상담 기술을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담자 역할, 그러니까 카운슬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비전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 역할이 필요한데 그 슈퍼비전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도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련 상담자가 내담자가 계속 저를 비난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슈퍼바이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담자의 감정을 탐색하도록 돕는 역할인 거죠. 세 번째는 자문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즉 정답을 바로 주기보다 생각하도록 돕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어떤 개입을 해야 할까요? 할 때 슈퍼바이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상담자가 전문가로 성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인식이 높은 상담자인데, 그러니까 좋은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감정, 가치관,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바이저의 편견, 감정, 가치관이 슈퍼비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가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과하게 개입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표현은 자신의 반응을 자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능한 상담자인데, 좋은 슈퍼바이저는 그렇죠. 실제 상담 능력이 뛰어난 상담자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경험이 부족하면요, 사례를 이해하거나 개입 전략을 제대로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 실력 플러스 지도 능력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센터에서 교육자, 교사 역할을 하면서 상담 기술을 가르치고,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의 감정을 탐색하게 하고, 자문가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고, 자기 인식이 있어서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고, 또한 유능한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 상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상담자, 자문가, 자기 인식, 유능한 상담자. 그래서 상담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 역할, 상담자의 감정을 탐색하도록 돕는 상담자 역할, 상담자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자문가 역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하는 자기인식 능력, 실제 상담 능력을 갖춘 유능한 상담자. 그래서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를 가르치고 상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며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경험 많은 상담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가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가 상담 목적과 내담자 특성에 맞는 심리검사 선택. 그 다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심리검사 선택. 그 다음 검사 실시 전에 내담자와의 라포를 형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가 내담자 특성에 맞는 검사 선택. 그러니까 모든 검사는 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 검사, 청소년 검사, 성인 검사, 지능 검사, 성격 검사. 따라서 내담자의 나이라던가 문제라던가 상담 목적에 맞는 검사를 선택해야 돼요. 대학생 상담센터에서 이제 만약에 학생이 와서 요즘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때 검사 선택을 우울 검사, 성격 검사 이렇게 해야 해요. 하지만 아동용 검사라던가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즉 내담자 특성에 맞는 검사를 선택한다예요. 두 번째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심리 검사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죠.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란 게 뭐죠? 같은 사람을 다시 검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예요.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라면 실제 지능을 측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표준화된 검사, 검증된 검사를 사용합니다. MBTI 같은 거, 이런 거, TCI, 이렇게. 세 번째는 내담자와 라포 형성. 그러니까 라포라는 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관계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반응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전에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검사 방법을 설명하고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자가 이 검사는 학생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검사예요. 정답은 없고 편하게 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담자가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담센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이 왔어요. 이럴 때 요즘 너무 불안해요.
이제 검사자 준비 과정이 상담 목적 확인하고, 그러니까 불안을 평가하고, 검사 선택을 하죠. 불안 검사 플러스 성격 검사. 그리고 검사 설명 및 나표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현재 스트레스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실시 전에 검사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상담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한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선택한다. 그 다음 검사 실시 전에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한다예요. 그래서 상담 목적에 맞는 검사, 검증된 검사, 라포 형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심리 검사 전에 검사자는 목적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를 사용하며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존 치료에서 심리 치료가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관심. 먼저 실존 치료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실존 치료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다루는 치료예요. 즉 증상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선택을 탐색하는 치료죠. 실존 치료가 심리 치료와 함께 관심 갖는 거. 첫 번째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 치료에서는 상담자는 문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라기보다 내담자의 삶을 함께 이해하는 동반자예요. 즉 상담자는 해석하려 하기보다 내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하고 있어요.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내담자가 상담실에 와서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인지치료라면 생각 수정에 초점을 두죠. 하지만 실존 치료에서는 지금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군요. 그 느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라고 해요. 그러면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더 진실한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치료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 선택, 책임을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내담자가 왔을 때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실존 상담에서는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 거죠. 세 번째는 실존 치료의 핵심 특징이 삶의 의미, 자유와 선택, 책임, 진정성 있는 삶이거든요. 이거를 실존 치료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삶의 의미, 자유와 선택, 책임, 진정성 있는 삶. 즉,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대학생 상담에서 내담자가 취업도 해야 하고 부모님 기대도 있고 너무 답답해요 라고 말할 때 실존 상담 접근은요. 상담자가 지금까지는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문제 해결보다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실존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심리치료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삶의 경험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담자가 삶의 실존적 문제를 성찰하고 보다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경험 이해, 삶의 의미 탐색인 거죠. 한마디로 보면
실존 치료는 내담자의 삶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내담자가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 치료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존 치료란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치료, 그리고 주관적 세계란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 실존 문제는 삶, 선택, 책임, 의미고, 진정한 삶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입니다. MMPI-2에서 성격병리 5요인 척도. 먼저 개념부터 이해해보면 성격병리 5요인 척도는 그렇죠. 사이5죠. 이 척도는 사람의 성격병리 경향을 5가지 차원으로, 이제 큰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통적인 임상 척도보다 성격 특성 차원을 더 잘 설명을 합니다. MMPI-2 성격병리 5요인은 5가지인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죠. AGGR, 어그레시브니스, 공격성, PSYC, 사이코티시즘, 정신증, DISC, 디스컨스트레인트 해서 통제, 결여, NEG는 네거티브 이모셔널리티, 그래서 부정 정서성. 그 다음에 INTR, 인트로버전이죠. 그래서 내향성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AGGR은 공격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 지배적 태도, 경쟁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센터에 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 반응이 강한 경우에 AGGR이 상승하죠. 두 번째, PSYC, 정신증, 그러니까 사이코티시즘이죠. 의미가 뭐냐면 현실과의 거리, 기이한 사고, 비현실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때요? 현실, 지각 문제, 가능성 있죠. 이럴 때 PSYC 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DISC, 통제 결여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충동성, 규칙 무시, 행동 통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센터에 학생이 왔어요.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싸우고 규칙을 위반하는 거. 그러면 DISC 상승이에요. NEGE가 부정 정서성인데 이것은 의미하는 게 불안, 걱정, 우울, 스트레스 민감성이에요. 상담센터 예를 들어보면 학생이 사소한 일에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정서적 취약성이에요. 그러면 NEGE가 상승합니다. INTR 내향성은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위축이에요. 긍정 정서가 낮고 즐거움 경험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INTR이 상승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센터에 이제 대학생 내담자가 왔는데 사람을 피하고요. 우울하고 걱정이 많아요. 검사 결과 NEG가 상승했고 INTR이 상승했어요. 해석은 정서적 취약성 플러스 사회적 위축이거든요. 따라서 MMPI-2 성격 병리 5요인 척도는 AGGR 공격성, PSYC 정신증, DISC 통제 결여, NEG 부정 정서성, INTR 내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성, 정신증, 통제 결여, 부정 정서성, 내향성. 그래서 사이5는 공격성, 정신증, 통제 결여, 부정 정서성, 내향성의 5가지 성격 병리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공격성 AGGR, 정신증 PSYC, 통제 결여, DISC, 부정 정서성 NEGE, 내향성 INT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